안녕하세요. 화원고 1학년 친구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단원 문학의 창에 비친 삶의 다양한 가치, 그 중에 마지막, 무소유라고 하는 수필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소유라고 하는 수필에서는요, 우리는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 다양한 삶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 거예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가치가 따로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다양한 가치를 실제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문학의 생산, 그리고 그 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것들을 또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작품의 작가분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법정 스님은요, 전라남도 해남 우수영 출생이시고요. 1956년부터 이제 마지막 날까지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신 스님이십니다. 이분의 작품의 특징으로는요, 지성적인 성찰, 바로 우리가 이제 이분의 인격을 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글을 굉장히 깨달음을 또 자신의 반성을 가지고 쓰신 분들이 쓰신 작품이 많고요. 주요 작품으로는 무소유가 가장 유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은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글을 시작합니다. 나는 가난한 탁발승이요. 탁발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문을, 즉 불경을 외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동냥하는 일을 하는 스님을 말하는데, 내가 가진 거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젓 한 깡통, 허름한 담요 6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뿐이요. 바로 법정 스님이 아니라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인도의 한 분의 말입니다. 바로 이 간디가 소박한 삶을 살았던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법정 스님은요, 이 간디 어록이라고 하는 간디가 실제로 말한 내용을 엮은 책을 읽고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왜?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자신의 분수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간디 어록의 내용을 소개하고 자신이 소유한 것이 너무 많음을 깨닫고 반성하는,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네요. 사실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나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었다.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의 적에서, 기록에서 사라져갈 때는 빈손으로 갈 것이다. 혹시 불교에서 이런 말 들어봤나요?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살았을 때는 민손으로 태어났다가 결국 빈손으로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불교의 한 문구입니다. 아무래도 스님이시다 보니 이런 말들을 인용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서도 그렇다, 이렇게 세상 살면서 자기가 어차피 살았을 때만 쓰는 거고 죽을 때는 어차피 빈손으로 될 건데,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걸 살펴보다 보니 없어도 괜찮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무언가를 갖는다는 것은 결국 다른 한편 무엇으로 얽매인다는, 바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주인과 손님이 전도된다. 서로 뒤바뀌게 된다. 즉, 나는 원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로 한 건데 오히려 돈에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해 여름까지 난초 2분을, 바로 난초는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화분 안에 들어있는 것을 하나, 둘 해서 2분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정말 정성을 다해 길렀는데 바로 그것은 어떤 스님이 방으로 보내준 것이었다. 혼자 살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라고도 표현을 하네요. 물론 살아있지만 생물이 아니지만 사람처럼 대하고 있는 의인법이 쓰이기도 하였네요. 비료를 구해다 주기도 하고, 책을 구해다 읽기도 하고, 서늘한 그늘을 찾아 옮겨주기도 하고, 겨울에는 실내 온도 역시 쾌적하게 바꿔주기도 하고. 만약 부모님에게 이렇게 했더라면 정말 효자 소리를 듣고도 남았을 건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하였네요. 자, 그럼 갑자기 왜 난초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바로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소유에 대한 집착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난초 이야기를 꺼내셨네요. 지난해 여름, 장막에겐 어느 날 이제 운어 노사님이라고 하는 이제 스승님을 뵈러 간 일이 있었는데,
세상에 난초를 뜰에 내놓은 채 왔다고 합니다. 뜨거운 햇볕에 늘어져 있을 난초잎이 눈에 어랭거려 봉선사로 갔지만 더 지체할 수가 없었고 그 길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바로 아까 전에 나왔던 상황이 된 거죠. 그 난초를 내가 기쁘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난초를 위해서 내가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와 있는 이 상황, 바로 주객 뒤바뀌다. 맞습니다. 전도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안타까워하며 물을 길어다 주어지면 어쩐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나간 것 같이 정말 그래서 나는 느끼게 된 겁니다. 아, 집착이라는 게 괴롭구나. 내가 난초에 너무 집중해버렸구나. 그래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왔기에 그의 품에 분을 안겨주었고 얽매임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느낀 감정, 날아갈 듯 홀가분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왜? 무엇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얽매임, 집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이 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3년 가까이나 함께 지내 유정, 즉 정이 깃든 그것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즉 소유 대신에 소유하지 않는 무소유를 가지고 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이었죠.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소유사처럼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다 많은 자기의 몫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고요. 결국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 사람까지 소유하려 드는 이러한 비정한 세상. 소유욕은 바로 이해와 정비를 합니다. 즉 내가 얼마나 이익을 더 갖고 덜 해로운 불이익을 덜 받는지. 어제의 맹방들이, 즉 든든한 친구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오늘에 와서는 다시 싸우게 되는가 하면 서로 으르렁대던 나라끼리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로가 친해지려고 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잘 보이게 되죠. 만약에 인간의 역사가 소유사 대신 무소유사가 된다면요. 아마 싸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너 가져라, 아니다 너도 가져라, 주지 못해 싸운다는 말 우리 사실 듣기가 좀 힘들죠. 또 간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나왔던 간디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도 다시 인용이 되고 있네요. 내게는 소유가 범죄처럼 생각된다. 자, 가진다고 하는 게 범죄처럼 생각된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인가를 갖는다면 같은 물건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들만 가진다. 왜? 다른 사람들을 못 가지게 하고 내가 가지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들의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소유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자, 여기서부터죠. 중간입니다. 여기까지 난초에 집착하면서 괴로움을 느꼈던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소유관념이 결국은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뜨게 되고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이 육신마저 버리고 홀홀이 떠나갈 것입니다. 아까 생각나는 아까 배웠던 불교 용어 공수래, 공수거를 한 번 더 떠올려 주세요.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이 표현 좀 이상하네요. 어때요? 욕심을 버려야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충족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되는, 바로 그렇습니다. 역설적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이겠죠. 또한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 앞에 있는 말과 동일한가요? 그렇습니다. 역설적인 표현. 무소유 상태에서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세상을 또 바로 볼 수 있게 되겠죠. 결말입니다. 무소유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어때요?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또는 설득하기 위해서가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나는 이러한 경험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 글의 갈래는 현대 수필 그리고 경수필에 속합니다. 경수필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우리 수필 중에서 비교적 내용이 자신의 성찰을 담당하는, 즉 가벼운 인간의 세상이라던가 또는 뭐 역사라던가 조금 더 큰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수필이라고 하는 갈래고요. 성격은 사색적, 생각을 바탕으로 했고 교훈적 깨달음을 얻었고 체험적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형이상학적, 즉 우리가 물건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내용 또한 불교적인 용어들이 많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종교적이라고 성격을 설명할 수 있겠네요. 간디어록에서와 또한 난초에 얽힌 체험을 가지고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하셨고요. 주제는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 바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마음의 평화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중간, 끝에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으면서요.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갖는다고 하는 소유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직접 경험해봤다. 자기 고백적 어조를 사용해서 우리가 좀 더 친근하게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처음, 중간, 끝 내용 구조도입니다. 자, 심화학습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허생전 말고 이 수필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일단은 수필은 소설과 다른 점은 소설은 꾸며낸 이야기, 수필은 실제로 자신이 체험하고 느낀 것을 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필은 우리가 체험의 기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독서나 남의 이야기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한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내가 읽은 책은 어떻게 이러한 내용이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필의 특성을 6가지로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수필은요, 형식이 없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이죠. 그래서 수필의 형식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무형식의 형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형식이 없는 것이 수필의 형식이기 때문이죠. 또한 제재, 내용은 정말 다양하게 될 수가 있어요. 정말 매우 자유롭게 선정할 수도 있고요. 그걸 다루는 방식 역시도 자기 작가의 마음 그대로입니다. 또한 자기고백적이라고 하는 성격이 있네요. 소설에서의 나는 작가는 아닙니다. 우리는 소설에서는 서술자라고 부르지요. 시에서는요. 시에서의 나가 등장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작가가 아닙니다. 바로 작가가 자신을 대신해서 내세운 화자이지요. 하지만 수필에서의 나는요. 작가 자신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직접 작가를 노출시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개성적입니다. 작가만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기지와 해학, 자신만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또한 웃음, 우리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의 내용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조적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우리가 자아 사물을 통찰하여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지닌 수필은요. 격조 있는 지성과 겸허하고 품위 있는 개성이 표현되어야 하고요. 예술적 산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삶에 대한 진지한 사색의 결과가 바로 작가만의 예술적 직관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죠. 또한 유머나 위트, 비평정신, 가치 감각들이 동반되어 있으면 훨씬 더 수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우리의 말과 글이 빛나려면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